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성권이라고 하고요. 오늘 트럼프 2.0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미국 내부에서 어떤 개혁이 시작이 될 건지, 또 트럼프의 당선이 미국 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트럼프의 당선이 앞으로 국제 질서를 어떻게 바꿀 건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권력이 많죠. 이제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은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모든 것들이 그냥 제로에서 100으로 바뀐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고, 다만 엄청나게 크게 물줄기의 방향이 바뀔 겁니다. 그 큰 어떤 그 스트림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트럼프 당선의 의미, 경제와 국경을 지키겠다 이 메시지로 당선됐고, 또 트럼프는 PC 첫 개월을 내거는 사람인데 이 트럼프가 당선된 의미, 미국사적인 의미를 짚어드리고요. 2부에서는 트럼프가 하는 개혁들을 한 5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개혁일까요? 교육개혁입니다. 두 번째 국경개혁입니다. 교육개혁, 국경개혁입니다. 세 번째 복지부 개혁입니다. 네 번째 부정선거 타파입니다. 다섯 번째 중국 몰락입니다. 이 5가지 키워드로 트럼프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가 엄청나게 랜드슬라이드, 즉 대승을 거두었죠. 선거 인단 412대 226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트럼프가 거의 역대급으로 승리를 거둔 건데,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이기면 항상 민주당은 뭐 말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도 인원수로는 이겼는데, 그래도 여기 주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트럼프 인정 못한다. 원래 미국 선거 분위기가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냐 이러면서 조 바이든이나 해리스랑 싸우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앞으로 트럼프가 2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끄는 이런 마감 무브먼트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3기, 4기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트럼프의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론조사 업체들과 주류 언론들은 문 닫아라입니다. 다 틀렸어요. 자, 오른쪽에 계신 분은 트럼프 이번 선거 제외하고 이전에 미국 대선 9개 중에 8개를 맞춘 분입니다. 대단한 교수님이죠, 그죠? 오른쪽에 계시는 분. 근데 이 교수님이 이번에 누가 이긴다고 혼장담했을까요? 까말라 해리스가 이긴다고 장담했어요. 근데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론조사 업체를 봅시다. 이번 연도 쭉 카멜라 해리스가 계속해서 트럼프를 이긴다고 했어요. 저게 한 업체가 아니고 538이라고 하는 미국의 모든 여론조사 업체들이 다 저기다가 자신들의 예상을 올립니다. 그럼 그걸 평균값으로 매겨서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 미국의 90% 이상의 여론조사 업체가 이번에 다 틀렸어요.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해리스 텃밭 아이오와에서 반전을 이루고 있다. 조선일보 맨 밑에 기사를 보면은 저희 얼마나 어이없는 기사냐면, 아이오와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거의 경북 정도입니다. 절대로 민주당으로 안 가요. 근데 저기서 여론조사 하나 업체가 몇 프로 카멜라 해리스가 이긴 걸로 나왔다고, 선거 일주일 전에 아이오와에서 해리스가 역전했다 이런 기사를 올리고, 뭐 트럼프 텃밭에서 해리스가 우세하다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도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보 분석을 하실 때 한국 언론은 참고만 하십시오. 근데 한국에서 활동하는 언론인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데스크에서 빨리빨리 하라는 걸 하기 때문에 미국의 그 소스를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그걸 읽질 못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사들을 보통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트럼프의 승리가 왜 대단하냐? 기업들의 투자를 보시죠. 제일 해리스 보면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온갖 유명한 회사가 다 해리스한테 투자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트럼프는 그에 비해서 기업인들의 투자는 저조하죠. 근데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교수들, 파란색이 뭐죠? 저 학과별로 언론, 정치, 사회 전부 다 민주당 성향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학 교수들 95%가 다 좌파예요. 근데 요번에 지식계를 이긴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미국 가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야 내가 뭐 하버드대 교수인데 해리스가 이겨. 야 내가 저기 CNN 저기 앵커인데 요번에 해리스가 이겨. 돈 많은 사람들 이제 구글 CEO, 뭐 애플 CEO 나와가지고, 야 뭐 덜 떨어지게 트럼프 뽑고 앉았냐? 미래는 해리스지. 근데 결과는 트럼프의 압승입니다. 이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벤져스도 나타났습니다. 자, 해리스가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자 캡틴 아메리카 비롯해서 아이언맨 다 나와가지고 우리는 해리스를 뽑아야지 이러고 어벤져스 어셈블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트럼프 승입니다. 그래서 저기 영상에 베스트 댓글에 뭐라 써 있냐면은 어쩌면 타노스가 옳았던 걸지도 모르겠다. 예, 저는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댓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더 대단한 거는 모든 주에서 이번에 다 이게 빨간 화살표가 한시 방향으로 돼 있지. 뭐냐면은 모든 주에서 다 이전 선거보다 더 공화당을 뽑는 도시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심지어 캘리포니아도, 심지어 뉴욕도 과거 투표율과 비교하면은 다 트럼프로 쏠리는 현상이 이번에 일어났다. 우리 식으로 하면은 전라도에서, 경기도 오산에서, 수원에서도 국힘이 이기지 못했지만은 전체적으로 투표율 이쪽으로 다 쏠린 거랑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미국에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하나의 현상이고 문화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자주 춤을 춰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YMCA 이렇게 하면서 YMCA 춤추는데 이 YMCA가 대박 나가지고 몇십 년 만에 빌보드 1등을 찍었어요. 트럼프 때문에. 네. 역시 음악을 하나 잘 만들면 이렇게 돈방석에 앉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트럼프가 이번에 여론조사 업체를 이겼다, 교수들을 이겼다, 빅테크를 이겼다. 그다음에 어떤 상대를 이겼냐면 언론에 대한 승리입니다. 미국은요, 여러분들 202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정치를 따라오신 분들 알겠지만은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현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계정을 트위터가 폐쇄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뒤로 페이스북의 그 CEO인 마크 저커버가 뭘 인정했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에게 검열을 요구했다고.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사실 많이 죽었던 곳입니다. 그러면 요번에 잘 생각해 보세요. 선거를 어떻게 해서 이겨요? 목소리가 커야 이기잖아요. 그죠? 언론에서 많이 떠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ABC, CNN, MSNBC, 블룸버그 이런 거 키면요 다 해리스 쪽이거든요. 어떻게 이겼을까? 그거는 어마무시한 국민들의 파워 때문에 이긴 겁니다. 플러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거기서 이제 막 메시지가 나온 거죠. 그러면 트럼프의 방향성을 보려면은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트럼프가 아주 가끔 이게 말을 바꿀 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 쏠리게 되고 이 사람이 일관되게 하는 어떤 것들을 쭉 봐야 됩니다. 요번에 왜 언론에 대한 승리냐? 만약에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언론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면은 그럴 수 없겠지만 이 장면이 지금 뭐냐면은 당신의 조직은 끔찍해. Your organization is terrible. 좀 비슷했나요? 이게 언제 한 거냐면은 최근이 아니고 이 사람이 2016년에 당선되고 첫 기자회견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통령 당선됐어요. 보통 미국 대통령들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국민의 통합을 위해서,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 4년간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상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기자회견을 시작하자마자 CNN이랑 난장판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당선되자마자. 근데 그 싸움을 8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긴 거예요. 아무도 트럼프를 못 멈췄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가? 자, 언론도 안 돼. 여론조사도 먹혔어. 교수들도 좌파야. 기업인들도 좌파야.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열광하는가? 그 요소를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PC와의 전쟁입니다. 정치를 올바른 거의 전쟁.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잘 알겠지만 미국은 은근히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 좀 뚱뚱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너 범죄자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너 불법 이민자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불법 이민자를 뭐로 표현해 줘야 되냐면은 서류 미비자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 키가 작은 사람을 수직적으로 압축된 상태. 그럼 살찐 사람은 뭘까요? 수평적으로 확장된 사람이겠죠, 그죠? 뭐 그런 표현들 있습니다. 또는 레프트, 너 좌파지 이런 말 안 해요, 미국 사람들. 뭐 어떻게 고상하게 리버럴, 진보, 프로그레시브. 우리나라는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좌파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언론인들이. 근데 극우라는 표현을 잘하죠. 우리나라도 정치로 올바름이 있어요, 그죠? 미국도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다? I don't care. 내 마음이다.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할 거야. 정치력 올바름을 깨뜨린 첫 주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프로그레시브, 리버럴이라고 합니다. 좌파를. 근데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하죠? Radical left, 극좌파라고 해요. 그냥 Radical left. 그 다음에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라고 절대 말 안 합니다.
돌려 말아가지고 소수의 어떤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화가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 얘기하냐면은 이슬라믹 테러리스트 절대로 미국 못 들어온다. 그 다음에 뭐 밑에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조 바이든은 뭐라고 부를까요? 슬리피 조. 또 뭐라고 부를까요? 차이나 조, 베이징 조 이렇게 불러요. 물론 때론 너무 거친 측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라고 부를까요? 뭐 이름 되게 길잖아요. 뭐 코비드 19 뭐 길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들 중에 좌파들 그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아직도 차이나 바이러스 계속 그래요. 네, 며칠 전에 또 그러더라고요. 차이나 바이러스. 마지막입니다. 2020년 선거를 뭐라 부르냐면 이 사람은 부정선거.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이 사람은 이제 당선됐는데 최근에 마라라고 플로리다 그 자택 그 큰 저택에서 투자자들을 위한 이제 시팩 모임이 열렸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의 모임이 트럼프 참석 하에 열렸는데 거기 메인 테마가 뭐였냐면은 2020년에 우리가 이겼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2024년에 이겼다가 아니고 2020년에 이겼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앞으로 무브먼트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2024년에 이겼으니까 됐지가 아니고 이긴 건 이긴 거고 4년 전에 이를 매듭 짓자고 그 일이 벌어질 겁니다. 미국에서. 네. 참고로 트럼프의 아버지가 사업가죠. 그죠? 부동산 사업가고 트럼프한테 사업을 물려줬습니다. 근데 굉장히 거칠게 훈련을 시켰어요. 부동산 처음부터 몇십억 물려준 게 아니고 부동산 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것도 오래된 거를 유지보수해가지고 비싸게 팔고 이런 사업을 아버지가 했던 거죠. 그런데 아들 트럼프를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그때는 젊었겠죠. 집 하나 다 찾아가가지고 월세 받는 것부터 교육시킨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서 월세 받아와. 받을 때까지 받아와. 계속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트럼프한테 그 교훈을 준 게 뭐냐면은 가훈. 너는 무조건 위너가 돼야 된다. 너는 무조건 킬러가 돼야 된다. 사람 말고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절대로 지면 안 되고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거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길 때까지 싸우는 사람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 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 올바름입니다. 이거를 실천해 오고 있죠. 이 정치적 올바름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냈는데 이번에 또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왜 뽑았는가? 경제적인 부분이 크겠죠, 그죠?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흔히 말해서 미국 대선을 가리는 7개의 주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12시 방향부터 말씀드리는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저기 뭐 이게 애리조나, 네바다 있는데 여기서 이기면 보통 이기죠. 근데 여기는 보통 일자리가 중요한 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히 이분들이 많은 곳이죠.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이 많은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러스트 벨트.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미국이 다 만들었어요. 그죠? 자동차도 만들고 철강도 만들고 그랬는데 어느새 중국한테 많이 일자리를 넘겨주다 보니까 이 주들 중에 여기 있는 주들 러스트 벨트 지역, 그러니까 녹슬었다는 뜻이요. 그래서 자동차와 철강이 더 이상 그 공장이 돌지 않고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린 곳인데 트럼프가 되면은 그래도 나아지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이번에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트럼프를 뽑았기 때문에 큰 승리가 있었던 것이다. 참고로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인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한 이후에 미국의 제조업이 저렇게 다 날아간 겁니다. 빨간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울산에 조선소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포항 제철 있고 이런 건데 중국의 그 상품들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이 일자리가 다 날아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가정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고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고 마약이 성행하게 되는 거고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아픔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갔을 때도 인터뷰를 했죠. 네, 저 접니다 중간에. 그 미국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평범한 미국 사람들은요. 야 젠더고 뭐고 나 그런 거 모르겠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바이든 때문에 기름값이 2배가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트럼프가 있을 때는 빨간 박스인데 미국 기름값이 굉장히 낮았죠. 잘 컨트롤 됐는데 바이든이 되고 나서 저렇게 폭주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친환경 때문에 에너지 개발을 안 해요 바이든이. 두 번째로는
바이든의 허약한 외교 전략 때문에 바깥에서 전쟁이 나서 유가가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막 오르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때는 잘 관리가 됐다는 걸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고, 제가 월가에서 한 그 젊은 저 투자자랑 인터뷰했는데 이 사람도 중산층이 아니죠. 경제 정책이 훨씬 좋다. 그래서 바이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우리나라 언론들이 잘 조명을 안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경제 얘기를 많이 하냐? 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바이든이 1년 평균 재정 적자를 2천조를 쌓았어요.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미국의 지금 총 부채가 4경 8천조 원이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혼자 4년간 약 1경을 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비천조 시대를 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정치를 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막 전쟁 나가지고 물가 오르고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돈 다 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돈을 계속 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가가 상승하죠. 그죠? 미국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딘 겁니다. 그다음에 법인세,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지지입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가 왜 당선됐냐? PC에 대한 전쟁. 그다음에 그걸 알아준 사람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노동자, 중산층. 자, 세 번째 기독교 그룹입니다. 이 트럼프 관련해서 영상을 보다 보면 많이 뜨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중간에 세워놓고 기도를 해주는 동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트럼프는 정치 활동을 할 때 기독교인들을 만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왜 이러냐? 이번에 2024년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2024년 전체 투표율 중에 7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한 사람들 총 유권자의 72%가 기독교인들인데 1억 명이다. 엄청나죠? 미국은 1억 3천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 1억 명 정도가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얻어야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 총 캐톨릭 다 포함하면 56%가 요번에 트럼프를 뽑았고 캐톨릭은 51% 트럼프 쪽으로, 개신교, 범개신교 집단은 60%가 트럼프. 근데 미국도 웃긴 게 복음주의 오순절교로 가면은 압도적인 트럼프 지지로 갑니다. 그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죠. 그죠?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미국도. 그래서 이런 비중을 보이는데, 그래서 트럼프 진영을 에워싸고 있는 그룹들의 파워의 색깔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대로 트럼프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이 낙태에 대해서 타협하고, 기독교인들이 가정해체에 타협하고, 기독교인들이 젠더에 타협하잖아요. 그럼 트럼프도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트럼프랑 이 기독교 간의 이런 그 커넥션이 언제 생겼냐면은 트럼프 1기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백악관 내에서 이런 목소리를 많이 냈던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공립학교 내에서 기도의 권리를 먼저 명시를 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번에 해리스냐 트럼프냐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 대답했냐면은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렵다. 근데 다만 분명한 거는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태아를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남성이 여성이 될 수 있다 얘기하고, 여성이 남성이 될 수 있다 얘기하고, 마약에 창궐하게 만들고, 국경을 해체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정당에게 투표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다. 그건 확실하다 얘기했어요. 뭐죠? 민주당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크리스찬들은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무비판적으로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미국에. 근데 의심을 하면서 지지를 하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트럼프가 변질되지 않도록, 트럼프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런 기독교적인 진리에 부합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지지를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트럼프를 몇십 년간 여러 대통령들에게 기도를 해줬던 한 목사님에 따르면은 미국인들이라 해가지고 다 기도하자 해가지고 고개 숙이고 그런 게 아니래요. 대통령들이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트럼프는 내가 이때까지 기도해준 그 어떤 대통령보다 가장 순종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는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기 때는 그 내각 회의, 장관 회의할 때도 막 기도하고 뭐 이런 장면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성경적인 정치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봅니다. 그다음에 더 대단한 거는 이게 시니어들, 이런 목회자들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어린 애들도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번에 펜실베니아 가가지고 애들을 인터뷰하는데 초등학생들입니다. 이번에 누구 뽑을까요? 물어보니까 너 안에 투표할 수 있다면 투표권이 없죠, 그죠? 물어보니까 트럼프를 뽑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해리스는 낙태를 지지하는데 저는 낙태를 지지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 다음에 무슨 대답이 나오냐면 요즘에 기름값이 너무 올랐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는 푸틴이랑 사이가 좋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이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가정 안에서 정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도. 그래서 미국은 이 선거 결과를 지도를 보면은 도심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대학 교수나 이런 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를 많이 뽑아서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도심은. 근데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다 빨간색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족 단위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트럼프의 가치를 지지를 해요. 가족주의와 기독교의 가치 이런 것. 그러니까 저런 데서 자란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낙태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기할 때까지 계속 교육하겠죠 그죠? 조 바이든 뽑으면 왜 안 돼?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물어보면은 가스값이 올라서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죠? 이 학생도 이거 다른 학생이거든요. 이거 또 똑같은 얘기하는 뭐 복잡한 같아요 그죠? 카멜라는 낙태를 지지해서 옳지 않아요. 똑같은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 다음 세대 교육이 이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정치인이 되고 이제 공화당 하원이 되고 상원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 시스템이.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마초들이 이제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는데 레슬링 선수들입니다. 대학 레슬링 선수들인데 미국은 2030 남성들이 보수화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은 페미니 좀 그만해라 열받으니까. 우리나라도 동일임금 동일노동 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미국도 오바마가 그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 남성들도 화가 나 있어. 왜 내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받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젠더 정치를 하니까 여성들이 막 남성화가 되고 막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안보에 굉장히 예민하고 남성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중산층도 경제적인 논리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이번에 2030 남성들이 공화당 쪽으로 기우면서 더 이제 젊고 힘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가 또 왜 당선될 수 있었냐? 메시지가 선명하고 간단해요. 제일 위에 뭐죠? 장벽을 짓겠다. 국경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죠? 바이든 때문에 불법 이민자가 1200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간단해야죠. Build a wall.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막자. Stop the steal. 워싱턴을 개혁하자. Drain the swamp. 굉장히 메시지가 간단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함의하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깊은 거잖아요. 다. 그죠? 근데 메시지가 간단해. 그러니까 이 많은 집단들이 쫙 끌려오는 겁니다. 이게 언론과 여론조사 업체와 교수들과 기업들을 이길 수 있었던 파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옳은 정치인가를 공부할 수 있는 또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제가 미국 뉴욕에 트럼프와 부통령 후보 제이디 벤스와 일론 머스크와 여러 사람들이 참석한 뉴욕 랠리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이 분위기 어마무시합니다. 실내에 있는 사람이 25,000명. 여기가 원래 콘서트 하는 곳이고 막 격투기 하는 그런 곳입니다. 25,000명 꽉 찼고요. 제가 10시간 기다려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깥에 몇 명 기다렸는지 아세요? 못 들어간 사람들 75,000명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만큼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기독권을. 그러면은 여기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막 다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하모니를 보세요. 첫 번째 사업가 출신의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벤처 투자자 출신의 부통령 후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헐크 호건 레슬러가 갑자기 나와요. 그 다음에 UFC 격투기 회장 데이나 화이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부동산 재벌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대미를 장식하고 스페이스 X 영상을 보여줘요. 제가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힌다. 왜냐면은 미국은요 어떤 새 집단이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미국은 공무원들이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은 사업가, 전사, 기독교인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거의 확장판 같더라고요. 이 랠리를 딱 보는데 과학자 일론 머스크, 기업가 트럼프,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저스 이름만 나오면은 다들 열광합니다. 그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지저스 나오면은 정치판에서 왜 뭐 또 이상한 얘기하는 그러는데 여기는 지저스 이런 얘기 나오죠. 다 같이 소리 지르고 열광을 해요. 엄청난 정치 문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직 미국이 안 죽었구나라는 걸 제가 여기서 딱 캐치를 했는데 미국의 3대장이죠. 건국 3대장. 왼쪽에 있는 미국 최초의 기업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 미국 100달러 지폐에 있는 사람. 그분이 미국 최초의 기업가, 과학자, 언론인, 최초로 미국 독립선언서와 미국의 헌법과 프랑스와 화친조약, 영국과 화친조약에 다 서명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건국할 때 큰 아버지 같은 존재죠. 그 현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또 피레침을 개발하고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인 근데 굉장히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청교도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 자수성가의 아이콘인 거예요. 사업가. 그다음에 중간에 전사죠. 조지 워싱턴. 이 사람의 위대한 전술을 통해서 미국이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 뭐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기 과학과 철학과 언론으로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뭔지 아십니까? 철로역정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보면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이성적이죠. 신앙감정론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의사가 영혼의 해부도를 보듯이 다 써놓잖아요, 그죠? 뭐냐면 미국의 강대함은 뭐냐면은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이성적이고 굉장히 내세적이면서도 현세적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의 유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이터 기질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공무원들이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한다. 그래서 영국한테 독립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탁상공론과 관념보다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재밌어. 그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지 워싱턴을 굳이 비유하자면은 뭐 아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또 대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인의 역사라는 책을 쓴 폴 존슨이 폴 존슨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되기 전에 위대한 각성이 북미 대륙에서 있었는데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필드가 부흥운동을 이끌었고 그때 처음으로 미국인의 정체성이 형성됐다고 표현해요.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서 원 브라더, 원 패밀리구나. 근데 이제 그 나라가 사실 요번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국경이 해체가 되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중국한테 일자리가 다 넘어가고 선거제도가 완전히 황폐화가 돼가지고 미국이 이번에 살아남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역전의 용사들이 이번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의미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가 진행할 개혁들을 차례대로 살펴볼 건데 첫 번째 PC와의 전쟁을 앞으로 또 이어갈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국방부 개혁과 교육부 개혁을 중심으로 일단은 포문을 열어보죠. 자,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바로 행정명령을 내릴 건데 그 뭐죠? 1번 미국 군대 내에서 모든 트랜스젠더는 전부 다 아웃! 추방! You are fired! 트럼프가 참고로 그거 아십니까? 10년간 어프렌티스라는 TV쇼를 통해서 미국 전국 시청률 1위를 찍은 사람입니다. 10년간. 그러니까 쇼맨십과 언론을 다루는 방법이 굉장한 사람인데 거기서 당신 해고됐어라는 표현을 거기서 유행시킨 거예요. 그래서 15,000명 이상의 트랜스젠더들을 일거에 그냥 군대 내에서 추방을 하겠다. 그러면 얼마나 많냐? 이만큼 많습니다. 네. 미국 군대에 놔두면 다 죽어요. 이렇게 놔두면 트랜스젠더들은 호르몬 주사를 맞거든요. 계속 그것 때문에 심장이 계속 약한 게 트랜스젠더들입니다. 근데 군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전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두 번째로는 바이든 때 어떤 행정명령이 있었냐면은 기가 막힌 게 여성 군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여성 군인이. 근데 그 여성 군인이 쓰는 샤워실을 트랜스젠더가 쓰게 만들고 같이 행정명령입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하면은 태형입니다. 그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생물학적 남성이 쓰는 샤워실에 그 반대인 성전환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게 바이든입니다. 이거 놔뒀잖아요. 이런 군대가 중국이랑 전쟁하면 이기겠습니까? 저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트랜스젠더 추방입니다. 이것도 한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바이든은 성소수자의 달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방부와 전체 행정부를 트랜스젠더 판으로 동성애자 판으로 만들었는데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최초의 미국 사성 해군 제독인데 전환한 사람입니다. 동성애자 그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했죠. 그래서 뭐라 돼 있죠?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부 부처 내의 트랜스젠더들 비율이 300% 증가했다. 여러분 미국에 더 이상 이제 성전환자들은 소수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16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절반이 10년 안에 생긴 거예요. 저희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죄를 억누르신 은혜가 거두어지면 한순간에 끝난다죠. 오바마가 몇 년 전 대통령입니까? 2008년부터 16년까지 한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모든 문을 열었거든요. 그 사람 때 동성애 합법화되고
트랜스젠더 화장실 만들고 거부한 트랜스젠더 클리닉까지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애들 성전환 시키는 걸 장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뒤로 2016년부터 지금까지 2024년까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죄가. 근데 이런 것들을 막지 않으면은요 미국은 그 다음이 없어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던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 군인들 중에 여전히 이런 마초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혁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역사를 아셔야 되는 게 오바마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중리 화장실을 만든 사람이고 동성혼 합법화 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도록 이끌었고 아동 성전환 클리닉을 확대했기 때문에 지금의 160만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숫자가 달성됐고 이제는 군 내부까지 들어왔는데 이거를 막아서게 되는 선거였다 말씀드리고요. 타이틀 9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의 법이니까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법 정신이 됐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공직에서 배제시키고 해임시키겠다라는 게 타이틀 9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행정명령화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미국 군대에서 나는 이런 거 싫어 나 거부해 이러면 바로 잘립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전체주의화가 진행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만 계속 해석을 하죠. 그죠? 한미동맹을 통해서 어떤 주식이 오르고 그런 얘기만 하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진짜 본질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 넘어가면요 합법 판결 2015년 오바마 때 있었고 넘어가면은 이거는 결혼 존중법인데 바이든이 서명한 건데 이것도 뭐냐 미국에서 이제는 남녀의 결혼이 아닌 남남 간의 결합 또는 뭐 여여 간의 결합 이런 것도 전부 다 결혼으로 규정하고 연방 지원금을 주겠다. 원래 민주당이 어떻게 정치했습니까? 이혼을 해도 흑인이기만 하면은 연방 지원금 준다. 근데 이게 옮겨간 거예요 이제는. 그럼 더 양산되겠죠, 그죠? 이거 행정명령으로 트럼프가 다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는 이런 정치판 국방부뿐만 아니고 대학가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 보수주의자 논평가인데 대학마다 다니면서 막 토론을 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나와 있는 사람이 자기는 뭐라 소개하냐면은 I am a trans mom 이래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성전환한 엄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뭐라 했냐면 엄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바로 하면서 맞받아치고 막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데일리 와이어라고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결합해서 벤 샤피로도 이제 포함돼 있고 거기 언론사를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초콜릿을 출시한다고 한 거예요. 그 작년에 이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허쉬 초콜릿 알죠, 그죠? 허쉬 초콜릿. 허쉬 초콜릿이 공식 광고를 작년에 냈는데 허쉬 뭐죠? 여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여성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허쉬 여성 개념 안에 트랜스젠더도 들어올 수 있다면서 트랜스젠더를 동원해가지고 광고를 찍은 거예요. 허쉬. 그래서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우리도 초콜릿 만든다 해서 she, her, he, him.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지금 웃기면서도 근데 정말 전략적으로 잘 싸우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웃기게. 지금도 이 초콜릿이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면 아마 이제 그 매진 됐을 수도 있습니다. he, him, she, her. 이것도 저희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초콜릿은 her, she가 아니고 she, her. 이걸로 먹는 걸로.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웃기게 막 이게 초콜릿이가 이러면서 이게 초콜릿이다 이러면서 뭐 광고를 하는 건데 조회수가 무려 1,073만 회죠, 그죠? 1,000만 회를 넘긴 거예요. 웃기다 하면서 초콜릿이 매진되고 난리가 났어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어 싸움입니다. 용어 싸움. 자, 그러면은 여기 광고에 나온 이 마이클 롤스라고 하는 데일리 와이어의 또 다른 필진이죠, 그죠? 좀 꺼벙하게 웃고 있는 좀 연기하고 있는 건데 저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일 대학교 나오고.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스피치리스라는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됐죠. 자유의 적 자유로. 이 책에 뭐라고 딱 돼 있냐면은 정치적 올바름 세계관에서 단어는 현실을 묘사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을 형성하는 수단이 되었다. 기가 막힌 정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 보수주의자들이 여기까지 밀리다 보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근본을 따져 보니까 여론조사 업체가 없나, 박스뉴스가 좀 일을 안 하나, 대학가의 교수가 없나, 이게 아니고 근원을 파고 들어보다 보니까 용어 어로 전술에서 완전히 패배했구나 우리가. 그래서 용어는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낙태인데 아이를 살해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정치력 올바름이 딱 씌어지면 낙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성 건강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인터뷰하면서 미국의 그 여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해리스를 찍는 이유로 여성 건강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래가지고 여성의 권리라고 원래 했거든요. 제가 미국 학생활 할 때. 근데 이제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건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를 죽이는 건데 자기 건강권으로 딱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용어가 계속 언론에서 대학가에서 건강권 이러니까 여성들이 낙태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반여성주의자로 몰아가는 거죠. 와. 그다음에 인민민주주의인데 실제로는 그거를 계속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거고 친환경을 이제는 환경정의라고 하고 저스티스 남성과 아버지를 억압의 주체로 father라고 여전히 하긴 해요. 근데 그 father라는 단어 안에 어떤 내포를 집어넣는 거죠? 억압하는 주체라는 내포를 계속 씹는 거예요. 너 아버지한테 이렇게 당했지? 이런 피해 사례를 언론이 계속 얘기하고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사회학 배우면은 남성이 마초화될수록 여성들이 위축된다 뭐 그런 거 배우고 있어요. 미국 유학 가면은. 그러니까 father라는 개념을 떠올리면은 나 싫어 막 결혼 안 할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본주의는 착취고 1776 독립선언서가 있었던 때부터 미국 역사는 억압의 역사고 우파는 far right 극우고 좌파는 또 포장을 해줘 리버럴로. 그 다음에 LGBT는 소수자.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반대하는 기독교는 억압의 종교고 사이비 종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카멜라 해리스가 얼마나 위험한 발언했냐면은 만약 앵커가 물어봤어요. 낙태권과 종교의 자유가 충돌한다면은 당신 입장은 뭐냐?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은 어떤 오바마 케어가 얼마나 잔인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직원분이 있다고 쳐요. 근데 직원분이 찾아와가지고 사장님 저 오바마 케어 가입했어요. 오바마 케어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낙태를 원하면은 오바마 케어를 타가지고 사장님이 저한테 그 돈을 주셔야 돼요. 오바마 케어가 그만큼 폭압적인 겁니다. 사장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낙태에 대해서 비용을 주도록 돼 있어요. 비용 처리를. 그럼 기독교인들은 양심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신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가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수정헌법 1조는 그런 게 아니다. 종교의 자유는 그런 게 아니다. 딱 선거면서 여성의 권리가 First Amendment 종교의 자유보다 상위한다고 대답했어요. 야, 이거는 굉장히 반미적인 대답입니다. 미국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지 않으려면 용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짧게 네오마르크시즘 역사를 얘기하자면은 1, 2, 3단계죠. 안토니오 그람시가 유럽을 딱 보면서 19세기 말과 그 20세기 초반에 유럽을 딱 보면서 왜 이렇게 공산주의가 느리게 진행되는 거지? 감옥에서 막 책을 쓰고 그래. 그래서 문제는 뭐냐? 노동자들이 왜 반란 안 일으킬까? 가만히 보니까 노동자들이 세뇌당했구나. 나는 교회를 다녀야 되고 나는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고 나는 사장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혁명을 일으키기보다도 너를 둘러싼 너의 환경, 가정, 기업, 그다음에 국가, 교회를 증오하도록 만들어야 자발적으로 혁명에 참여하겠구나. 딱 단서를 주고 갔어요. 그다음에 마르쿠제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인데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이해하시려면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이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도망와 가지고 네오마르크시즘을 푼 거예요. 근데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유럽에서 도망 나올 때 뭘 목격했냐면은 나치즘이 확대되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이 유태인들 다 유태인들입니다. 마르쿠제를 비롯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네오마르크시즘 학자들이 도망쳐 나오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히틀러가 성공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생각이 깊어진다. 마르쿠제랑 호르카이머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유럽인들 보니까 고대부터 너무 순종적이야. 그지? 고대 때는 노예제에 시달렸고 중세 시대 때는 봉건제에 시달렸고 자본주의 시대 때는 경제학자들과 국가의 권력과 그다음에 상업 계급한테 휘둘리는구나. 그래서 근데 그다음에는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 따르면은 더 충격적인 게도 히틀러한테 순종적인 걸 보면서 유럽인들의 근본적인 사고관을 싹 다 고쳐나겠다라고 급진적인 사상을 개발하게 된 거예요. 마르쿠제가. 그건 뭐냐? 교회가 억압의 주체였다는 것을 깨달아라. 아버지가 여성의 억압 주체였다는 걸 깨달아라. 여성들이요. 어린 아이들이요. 너희들의 성을 개방하는 것이야말로 프로이트의 이론에 따르면은 너희의 참된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다. 가정을 증오하고 교회를 증오하고 국가를 증오하는 사고관을 마르쿠제가 히틀러에 대한 증오를 이상한 사고관을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독약을 풀어놓고 가버린 거예요. 마르쿠제가. 그 다음에 주디스 버틀러 같은 사람이 이제 젠더 이론을 폭발시켜가지고 미국이 여기까지 밀린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잡은 거예요.
드디어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 뭐 이제 엄청나게 뭐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가 뭐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애 한 명이 성전환 해가지고 저렇게 돼버렸어. 성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걸 보니 미국을 떠나야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 10위권 저를 주면 좋겠습니다. 장난입니다. 저는 회복에 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라일리 게인스라고 하는 천재 그 여성 그 수영 선수가 성전환한 어떤 남성에게 밀렸는데 더 충격적인 게도 처음으로 우승을 놓쳤다고요. 근데 왜 이게 충격적이냐면은 이 여성이 이제는 그 사회운동가가 됐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면 된다고.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인 사건이냐면은 샤워실을 같이 쓰게 만들었는데 협회에서 아무런 수술 흔적이 없는 채로 들어왔다고 해요. 저기 옆에 있는 남성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미국의 성 정체성을 조사하면은 Z세대로 내려올수록 이성애자 비율이 적어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래서 트럼프가 모든 걸 바꾸지 못해요.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미국도.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어머니들이 트럼프 쪽으로 많이 투표를 했는데 애들을 이런 식으로 용어와 젠더 교육을 통해서 망치니까 어머니들이 나서가지고 막 운동도 하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육 개혁이 시작될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제 교육 개혁을 시작을 할 건데 트럼프가 무슨 얘기하죠? 보통 그 정치인들은요 점잖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교육이 굉장히 그 빈부격차가 있고요. 또 양극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좀 적절히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뭐라 얘기하냐면은 급진 좌파 광신도들에 의해서 학교가 장악되었다. Taken over by the radical left maniacs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중간이 없어요. 네, 그럼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 자, 학교 선택권 확대.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그 주에서 다 정해줘요. 애들을 너 여기 보내, 여기 보내, 여기 보내. 근데 학교 선택권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니 나는 크리스천 학교 다니고 싶다고. 나는 저기 사립학교 다니고 싶다고. 나는 여기 뭐 조그마한 뭐 이렇게 학교 다니고 싶다고. 커리큘럼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부가 똑같이 되어 있는 공립학교를 주무르기 훨씬 편하겠죠. 예산 통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커리큘럼을 다 찍어내는 거예요. 젠더 교육으로, 반미 교육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아니 선택권을 주라고. 부모한테 선택권을 주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교육위원회 참여.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상한 거 못 가르치도록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확대. 젠더 교육 시키는 학교는 연방 예산 그냥 잘라버려 삭감. 그 다음에 성별 확인 치료 뭐냐면 이것도 PC 용어인데 애들을 성전환시키는 클리닉을 저거로 불러요. 저것도 이제 전국적으로 폐지하도록 내가 의회에게 그 폐지법을 제안하겠다. 그 다음에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마리아나 금지. 마리아나도 잡히면은 이제 바로 추방 학생들. 그 다음에 애국자 교육, 미국을 긍정하는 프로 아메리칸 에듀케이션을 실시하겠고 미국의 역사와 서구 문명을 긍정하는 커리큘럼을 한 학교는 연방 지원금을 주겠다. 그 다음에 연방 교육부에 침투한 막시스트들을 몰아내겠다. 정말로 막시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 언론이 이런 문화를 모르다 보니까 트럼프가 또 빨갱이 몰이 하네 막 여기서 웃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미국은 심각하기 때문에 저 단어에 동의하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공립학교 내 기도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케네디가 60년대 초반에 없앤 거거든요. 예전에는 미국에서 공립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도할 수 있었고 전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케네디 이후로 민주당입니다. 케네디 이후로 그거를 싹 다 없앴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복원시키겠다. 1기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1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1기 때 안 하던 거를 갑자기 하면 에이 저거 막 바꾸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1기 때 했던 거를 그대로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타이틀 9은 왜 잔인한 겁니까?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거를 금지시키고 야 너 아직 그런 막 성정체성 이런 거 배우기엔 좀 이른 것 같은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다 처벌했어요. 바이든이. 근데 트럼프는 반대로 기도와 자유가 차별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1기 때로 똑같은 얘기를 했죠. 우리는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권리를 보호하는 역사적인 지침을 선포합니다. 1기 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기도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정헌법 1조에 충실하겠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면 뭐 이런 미국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했고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궤도 이탈하지 않고 쭉 가려면은 미국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본인도 거기에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크죠. 그다음에 미국은 이런 기독교세가 왜 이렇게 세냐? 그 제가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뉴욕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악명 높은 플랜드 페어런트라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PC 용어입니다. 여기가 뭐 하는 데일까요? 낙태 시술하는 데입니다. 제가 뉴욕에 지나가면서 여기를 봤는데 이게 참 용어가 가족 계획이래. 가족 계획이래요. 생명이 죽는 건데. 이러니까 더 양심이 마비된 채로 막 그래서 50년 전에 로데 웨이드 판결 이후로 6천만 명의 아이가 낙태당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양심을 더 마비시키는 용어를 쓰는 건데 제가 뉴욕에서 지나가는데 제가 지나갈 때만 하더라도 한 3커플이 들어가더라고요. 상담받으러. 근데 여기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저는 직원인 줄 알았거든요. 플랜드 페런트. 근데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면은 이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 당신 배에 있는 생명은 아무리 작더라도 영원한 가치를 갖습니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계속 옆에서 권면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 용지를 받았는데 이 뭐라 되어 있냐면은 아주 간단하게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왜 생명인지를 딱 주차별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5주에서 8주차까지 심장박동이 뛰고 그 다음에 9주에서 12주차 사이에는 뭐 지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장기 조직이 생기고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가 새가 약해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파워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다 미치고 있는 거예요. 교육과 생명과 정치와 헌법과 사법부와 다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개혁은 국경보호입니다. 국경보호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1200만 명이 들어왔어요. 집계된 것만 4년간 12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무슨 행렬이냐면은 바이든이 되면은 막 폭주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추방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영주권을 기다리면 다 줍니다. 그러니까 다 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됐다는 소식을 듣고 더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는 절대 못 들어간 건 아니까. 지금 그래서 남북 국경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멕시코에서 지금 미국으로 가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경찰들이 싹 다 지금 배치가 되고 있고 어제자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바마 때부터 쭉 유지가 되었다는 거를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폭주를 했다. 트럼프 때는 관리가 돼요. 불법 이민자가. 근데 바이든 때는 영주권을 주고 그다음에 그 임시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폭주를 하는 거예요. 뭐 엄청납니다. 숫자가. 그럼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치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성들과 아이들이 납치되고 막 난리인데 인신매매도 폭주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마약입니다.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펜타닐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멕시코 카르텔이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그 수고비를 못 주거든요. 멕시코 카르텔. 그러니까 국경을 꽉 잡고 있어요. 미국은. 그 멕시코와 미국 카르텔을 꽉 잡고 있는 거는 멕시코 카르텔입니다. 근데 수고비를 줘야 올라갈 수 있어요. 국경을 넘을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약 배달하는 거예요. 그거 대가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펜타닐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화가 나서 어떤 사람을 국경 총책임자로 임명을 했냐. 톰 호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난 4년간 매일 아침 화가 난 채로 일어났다. 이 사람이 원래 국경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트럼프 때. 그러니까 자기 때는 엄청 관리가 잘 됐는데 바이든이 되고 나서 막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 보니까 나는 매일 아침 열받은 채로 일어났다. 굉장히 터프한 사람인데 트럼프는 역사상 국경을 가장 강력하게 지킨 대통령이고 바이든은 일부러 국경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이다. 왜 일부러 안 지켰을까요? 부정선거에 동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파트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제 스펙은 이렇습니다. 30년간 국경 순찰대 요원 국장 역임했고 그다음에 이민세관 단속국 트럼프 때 국장을 했었고 그때 했었던 강경 조책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알겠죠? 불법 이민자 임시 대피소 모두 폐쇄를 한 바 있고요. 불법 이민자 임시 취업 허가증 불허했고요. 불법 이민자 병원 진료 금지. 그다음에 불법 이민 지지하는 사람들 설령 시장일지라도 기소를 하겠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기 왼쪽에 있는 사람이 덴버 시장인데 미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남부에서 국경이 뚫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민주당 도시들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다 수용합니다. 톨레랑스. 우리 도시로 오세요. 근데 그 많이 가는 곳이 덴버, 뉴욕 이런 데 많이 가요. 그럼 덴버 시장 요번에 또 자기를 앞세우기 위해서 뭐라 했냐면 민주당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사람. 내가 설령 감옥을 갈지언정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지 않겠다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 임명된 국경 총책임자 톤 호멀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그래 너 감옥 보내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 너 감옥 가면 되겠네. 그 정도로 강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경도 좀 제어가 될 것 같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어디입니까? 남부 아닙니다. 뉴욕입니다. 뉴욕. 제가 이번에 뉴욕 갔는데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제가 4년 전에 맨하튼에 갔을 때는요. 그래도 복잡한 건 있어도 냄새는 안 났거든요. 4년 전에. 근데 요번에 맨해튼 갔을 때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은 마리아나 냄새 때문에 못 걸어다녀요. 옆에서는 이거 헤로인 주사 놓는 사람들이 공원에 그냥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통해서 마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뉴욕입니다. 저 동부까지. 그러니까 이 수용이 안 되니까 이런 시설까지도 다 집어넣는 거예요. 뉴욕에. 심지어는 뉴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애들 수업 중인데 불법 이민자들 수용해야 된다고 학교 전부 다 수업 중지시킨 다음에 애들 다 내버렸대요. 뉴욕에서. 엽기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 4년간. 이거 놔두면 다 해체됩니다. 이거 뭐 지금 뭐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요. 그러면 트럼프의 그 긴급 조치는 뭐냐? 국경 총책임자를 임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멕시코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멕시코 대통령. 그래서 트럼프의 무기가 뭐죠? 관세입니다. 관세가 뭐죠? 수입 물품에 대해서 부가금을 얹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올라가던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에 10,000원이었던 게 트럼프가 관세 20% 하면 1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가격이 비싸져서 수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게 트럼프의 관세 공격인데 이번에 트럼프가 멕시코한테 뭐라고 경고했죠? 일주일 전에 관세 25% 바로 던졌어요. 그 멕시코 대통령이 지금 여자 대통령이거든요. 이 사람이 처음에 세게 나갔습니다. 해봐. 관세 때려봐. 죄송합니다. 네. 미국 경제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관세 해봐. 너 죽고 나 죽고 미국은 괜찮을 줄 알아? 딱 세게 나갔는데 자 이틀 뒤에 이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국경 관리하겠습니다. 바로 꼬리 내렸어요. 왜냐면 멕시코 경제가 미국한테 철저히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멕시코를 왜 관세를 때리냐면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마약 관리도 있지만 중국 상품이 멕시코산처럼 둔갑해가지고 미국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관리 빨리 해라는 거예요. 그 바로 이제 멕시코 대통령 고개 숙였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도 문제입니다. 남부뿐만 아니고 남부가 이제 막 너무 이제 그 이슈가 많이 되니까 북부 국경도 캐나다를 통해서 중국 불법 이민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캐나다한테는 너 관세 25%딱 얘기했어요. 이게 북부 보면요, 이 남부는 그래도 야 이거 심각하네. 근데 그림이 익숙하죠, 그죠? 근데 이제는 북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부. 이게 밤에 이렇게 야시경 켜보면요, 이거 막 난리예요. 이제 넘어오는 사람들이 집에서 CCTV로 보는데 갑자기 그냥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요. 국경에서. 그다음에 또 이 뭐냐면은 경찰이 어이 여기 국경이니까 저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불법 이민자거든요. 근데 캐나다 미국 국경 서가지고 뭐 들어가면 안 됩니까? 막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뭐 저 카페 들어오는 겁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안 돼 하고 바로 처방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트럼프가 취임은 1월 달에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대통령인 거예요. 왜냐하면 관세 얘기하자마자 바로 멕시코가 굴복하니까. 근데 이거 보면은 캐나다한테도 똑같은 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너네 때문에 국경 뚫려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위험하니까 관리해, 마약 관리해. 그럼 캐나다의 이 총리 이 사람 트리도 굉장히 문제 많은 사람이죠. 락다운 시켰던 사람입니다. 코로나 한창 때 캐나다 사람들이 이 잡듯이 다 잡았던 사람이에요. 교회 폐쇄도 명령하고. 근데 이 사람한테 맨날 뺀질거리냐 좌파. 트럼프가 이번에 경고한 거예요. 야 트리도 관리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랑 통화를 했고 좋은 얘기를 나눴다. 근데 트럼프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관세 계속 유지하겠다 하니까 트리도가 자 어제자 뉴스입니다. 바로 차 타고 플로리다 마라라고 트럼프 별장 가가지고 고개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워가 굉장하죠, 그죠? 그만큼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그만큼 바이든이 관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이든이 모든 거를 다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대통령 취임도 안 한 사람이 관세 얘기하니까 한 나라의 수장이 막 달려와서 인사하고 그러죠, 그죠? 죄송하다고. 이거 빨리 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펜타닐이 왜 위험하냐?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펜타닐이 왜 위험하냐? 헤로인보다 50배나 강력하고요. 압수를 하는 경찰이 냄새 맡고 기절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미국 남부 북부에서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죽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정부의 그
책임은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 잘 안 지켜지고 있었다. 이걸 지켜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도 1기 때부터 계속 얘기하던 겁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와라. 2기 때로 똑같이 실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공약을 실현을 할 거냐. 피터슨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을 명령을 내릴 거다. 불법 이민자들. 그 다음에 지하드 하마스 금지. 저 테이블 5 돼 있는 게 뭐냐면은 이념적인 검열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굉장한 이민 정책입니다. 유럽은 이제 적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죠? 근데 트럼프는 뭘 얘기하냐면은 당신 이념 성향이 어떻게 돼? 그것까지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하드 하마스 금지. 그 다음에 미국 멕시코 국경에 그 국경을 더 증설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8번 항목은 뭐냐면은 이란, 리비아,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에서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안 받는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지부 개혁인데요. 지금 제가 한 1시간 10분 정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1부 마치고 복지부 개혁, 부정선거, 그 다음에 중국 파트 2부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